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투자자산운용사 개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또 합격률이 어떤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 종합반 강의가 어떤 포맷으로,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진행을 하죠. 자, 2020년 투운사 핵심 종합반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자, 지금부터 줄여서 투자운용사 또는 투운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법정 자격증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집합투자, 신탁, 그리고 투자일임. 네, 합쳐서 이제 고객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법정 자격증인 투자운용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운사 시험에 패스하지 않고는 펀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네, 자본시장법상 그 전문성을 이 시험에 합격하는가 여부로 검증 또는 인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투운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정 자격증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증권투자 대행인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행인보다는 투운사 시험이 상위 레벨이니까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제 유의하실 것은 펀드 투자 대행인은, 자, 펀드 대행인은요, 이제 과거에는 이 펀드 대행인도 자격이 부여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안전 판매를 방지, 지양하는 차원에서 펀드 대행인 시험은 별도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NCS 관련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년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의외로 이 관련돼서 제가 두 건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투운사 시험은 그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NCS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NCS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채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CS 채용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스펙 중심이 아니라 직무 능력 중심이죠. 그리고 그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한다라는 것은 직무 능력을 KSA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K는 knowledge, 지식입니다. 자, S는 스킬, 기술이죠. 그리고 A는 attitude, 태도입니다. 자, S와 A는 이제 행동 영역인데요. 자, 먼저 K를 보면, 자, 금융보험 분야에 35개 세부 단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운용이다 PB운용에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운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 K 부분은 이 두 세부 단위에서 K는 자동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세부 단위와 관련된 전공 학점 이수 내역을 제시해야 되고, 또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또 별도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이 관련돼서 수강을 했다라는 그 시간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격증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35개 세부 단위와 관련된 자격증은 그야말로 직무 자격이 됩니다. 직무 자격. 자, 그래서 직무 자격증은 NCS 채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어때요? 반드시 취득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자체로 K의 요건을 갖출 뿐더러 또 어때요? 간접적인 효과도 있죠. 자격증이라는 것은 외부에 나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니까. 또 내가 이러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노라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자격증은요, 반드시 취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NCS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세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합격률입니다. 이 합격률 데이터는 쭉 나오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연도별로 해요. 연도별로.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세 개, 요 부분은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2018년 데이터인데 나머지는 2019년이고요. 뭐 크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합격률을 잘 보고 합격률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차례대로 보죠. 투은사는 32%.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문인 3종이죠. 44, 41, 51입니다. 꽤 높네요. 그죠? 자, 밑에는 이제 국가공인시험인데 FP, 외전, 심사에 나오는데 자, 27, 29, 22입니다. 이건 꽤 낮고요. AFPK가 32입니다. 자, 이 합격률을 자, 그룹핑해서 본다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좀 낮죠. 자, 그런데 위는 높습니다. 앞자리 숫자도 다르고, 네, 40, 40, 50까지 나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이 국가공인시험, 자, 요 부분은요, 합격 컷이 60입니다. 60이 컷이에요. 자, 위에는 70이 컷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합격 커트라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합격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이 어떤 연유로 발생하는 현상인가? 그죠? 자,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도적인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도적인 차이는 뭐냐? 여기는 국가공인시험이고 위에는 법정 자격증의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국가공인은요. 국가공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정한 특정 시험에서 지난 시험에 너무 합격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이제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내서 누적적으로 네, 이러한 합격률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정 자격증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 자격증의 특징은 자,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렵게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항을 너무 어렵게 낼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은행 직원분들이 ELS가 포함된 특정금전 신탁은 ELT죠. 자, 1과목 금융상품에서 배웁니다. ELT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파생 자문인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전화 상담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그죠? 좀 더 심해지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용하느냐? 자, 불완전 판매가 안 되는 수준의 어떤 합격 컷을 정하고, 70이죠? 요 부분을 넘어가면은 불완전 판매는 하지 않겠다. 지식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요걸 넘어가면 합격이죠.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격률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별로 안 쓰죠.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자격 시험은 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 논리상 비슷한 뭐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너무 꼬아낸다거나 너무 비틀어서 내는 문제는 없다. 네, 뭐 이상한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에 대해서 합격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략이 어때요? 밑에 있는 그룹의 시험에 내가 도전한다. 위에 있는 시험에 도전한다. 그러면 어프로치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위에 있는 시험의 경우는 어때요? 문항 하나하나에 너무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놀고 합격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기본서가 요구하는 네, 메인스트림 네, 절대 뭐 시험시험 해서 합격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서가 요구하는 메인스트림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전 범위를 커버를 해야 돼요. 전 범위를. 물론 이제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 범위를 커버하되 어떤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투혼사를 보면은 법정 자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어때 합격률이 낮죠. 그죠? 나머지보다.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문인보다는 상위 레벨이니까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예,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마지막 순서점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혼사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법정 자격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시험에 준비하는 거니까 자, 법정 자격 시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방금 제도적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 차이로 해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협회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 협회에서 우리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 짓기로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근거로 자, 좀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 이제 맞으니까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수행할 것인가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가라고 제가 보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시험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법정 자격 시험은. 그래서 매 시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조절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풀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이 맞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경험적인 근거입니다. 자, 저는 말이죠. 최근 2년간의 투혼사 시험에 대한 실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출 복원을 실제 문제에 대한 복원을 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최근 2년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풀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자, 제가 확보한 풀입니다. 이 풀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있겠죠.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에서 잘 보니까 반복에 대해서 출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반복. 자,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의 주기는요. 어떤 문제는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제 2회, 3회, 4회, 5회. 그 주기는 불분명합니다. 주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복이 되는 거를 대부분의 문제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 전략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 왔느냐? 자, 제가 이제 물론 협회에서 시험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시험을 본 분들의 선의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 제 독자분들, 이제 특히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리지 않아도 시험 끝나면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메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선의의 도움을 받는다 자체로는 복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불완전한 어떤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가진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해내는 거죠.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복원의 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그 기출 문제 정보를 의도적으로 별도의 어떤 노력으로 정보를 빼내려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제가 이제 그야말로 선의의 도움으로
또 저의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러한 풀을 지금 이제 2년간 계속 해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인강에 강의 교환에 모두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어때요? 문제은행 방식으로서 반복이 되니까 이 문제의 풀을 알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인 시험 대비 효과가 매우 크겠죠. 강력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뭐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문제풀을 최대한 열심히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일단 기본서의 그 전 범위를 자 이제 우리 핵심 종합반 강의에는 기본서도 이제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전 범위를 커버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 합격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전 범위를 커버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자. 제가 제공하는 이 문제풀을 최대한 대응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풀에는 이 전체 문제풀 안에 이 문제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자, 싱크로율이 좀 높은 문제가 있고요.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100%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문제는 없죠. 그건 불가능하고 이제 단순한 문제, 지문이 짧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높게 복원이 되고요. 좀 약간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약간 낮게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문제는 뭐 이 자체로도 효과가 매우 크겠죠. 그런데 낮은 문제도 효과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싱크로율이 낮다 하더라도 투문사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시험인데 어떤 주제, 어떤 토픽에서 나왔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 주제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싱크로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 관련 주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와 문제풀이를 병행해 나가면서 강의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험장에서 역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매 시험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를 문제은행 방식의 이제 논리를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 시험은요, 자, 100문항, 100%가 있다고 하면 80에서 85%는 제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80에서 85%는 난이도가 중하의 문제다. 중하의 문제다. 네, 기존의 문제풀에서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위 20에서 15%는 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상위 문제다.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협회의 문제풀과 100%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파악된 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정이라든가 필요하면 약간의 신규 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못 보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매 시험에 그 시험 보는 응시자 입장에서는요, 그 체감 난이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이 상위 레벨에서 좀 쉽게 나오면요, 이 부분이 한 10%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판단하는 바, 좀 어렵게 나오면 2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예를 들면은 6월 시험은 요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11월 시험은 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시험이 좀 더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성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응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중하의 문제, 난이도 상의 문제, 난이도 상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풀의 일부를 자,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난이도 중하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19년 3월에 기출된 문제이고요. 지방세가 아닌 거 세제 문제죠. 국세, 지방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종류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1과목의 3편이죠. 부동산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난이도 하의 문제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샘플로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본 강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리츠의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자기 위탁 기업 구조 조정 CR 리츠라고 하죠. 자, 3번은 아닌 건데 요거는 뭐 난이도 아무래도 하라고 봐야 되겠죠. 난이도 하.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대한투자. 이 과목 대한투자에서 자, PF의 투자는 좀 장기간 걸립니다. 마지막에 이그지트, 자금 회수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이게 증자죠. 증자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네, 뭐 난이도 중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PF 안에서. 네, 어쨌든 이것도 반복이 되는 문제였고. 자, 여기 이제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19년 11월에 나왔었는데 기대 수익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닌 거.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뭐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고 문제를 봤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가치는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시거나 준비를 못했다면 4번을 오답을 한 분이 많을 겁니다. 4번에. 이 경기순환 접근법이 그 기대 수익 추정과는 좀 개념상 좀 멀어 보이고 그 기본서에서 정말 마지막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설명하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들지 않으셨다면 4번으로 오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 3회 나온 것 같아요. 최근 2년간. 자, 답이 3번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그 11월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그 후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후기를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곳에서, 네, 시험과 흡사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곳이라 하면, 그 봉투 모의고사, 네. 이거 이제 지금은 패스코드라는 문제집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매 시험 복원을 해서 풀이 나오잖아요. 제가 출판을 그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대고시 문제집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봉투 모의고사, 지금 패스코드, 네, 봉투 모의고사. 제가 이제 그 복원하고 그 실제 유형 싱크로율을 최대한 높게 노력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봉투 모의고사 패스코드에 반영을 하고요. 이 2개가 따로 출판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면 안 되니까 시대고시 문제집은 그 계속 피드백한 내용을 해설이나 본문에 제가 담아서 OX 문제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는 똑같은 문제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매우 좀 적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시험과 흡사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 강조하신 부분이나 개념이 있는데 가치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만족도가 높으신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 3과목의 거시경제 부분인데 실업률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시험을 합격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볼 때도 나왔었거든요. 자,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네, 계산이 돼야 됩니다.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산 문제는 당연히 대비가 돼야 되고 만일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개념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퍼펙트한 시험 준비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 토픽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를 그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난이도 상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난이도 상은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난이도가 어렵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지엽적이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지엽적인 문제, 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 소위 뭐 구석구석 문제. 자, 또 하나는 이제 응용 수준이 높은 겁니다. 좀 고급 수준의 문제죠. 응용 수준이 높다.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난도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19년 11월에 나왔었는데 부동산에서 나온 건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강의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지금은 다루겠죠, 그렇죠?
자, 작년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좀 변방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목의 산업 분석, 투자 분석 안에 있는 산업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자, 허핀달 지수. 이 허핀달 지수는요, 그야말로 매번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자, 뜨거운 문제, 핫픽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험은 난이도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허핀달에 대해서 개념도 이해하고, 불균등도가 높다, 개념도도 이해하고, 또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자, 해설에 나오는데, 네, 이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이게 어려운 수준인데, 좀 더 응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네, 시험장에서도 이제, 아, 이거 재밌는 문제네, 수준 높은 문제네 하면서 이제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준비를 안 한 분은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난이도 상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투자 분석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18년 6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면 최근에 또 나올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상상이다.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 보면요, 그 에피탈, EB 에피탈 설명할 때 나오는 주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숫자를 통한 어떤 계산 예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간단하게 기본서 설명을 바탕으로 이거를 계산 문제로 내는 거니까 아주 높은 응용 수준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 정답을 맞춘 분이 5%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물론 통합회사에서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문제 풀 안에 뜬 거니까 소개를 하고 준비를 하면 쉽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자본시장법에서 나온 문제인데, 전매 제한 조치상 보호예수의 예외. 네, 이 부분도 제가 처음 복원을 하고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증권의 발행 관련한 내용인데, 간주 모집이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네. 간주 모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2단으로 가죠. 1, 2, 전매 제한 조치.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까지 묻는 거니까, 네, 3단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좀 많이 지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아,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최근 2년간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을, 네,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좀 매우 위력적이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매 시험 이렇게 복원하고 이 내용을 제가 교재나 강의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률이 높게 나오고 또 후기를 보아서 이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이도상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네, 그렇죠. 3과목의 파생인데, 파생 상품의 그 선물 차익거래 포지션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그 균형 가격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균형 가격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포지션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념도 정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에서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험도 최근 2년에서 한 2, 3회 나온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은 좀 지엽적이거나 매우 지엽적이거나 좀 응용 수준이 높다. 아주 문제가 좀 디테일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들을 자, 몇 개 보기로 봤는데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최종적으로 한번 내려볼 것인가. 지난 그 19년 11월 시험에 우리 토마토패스 이제 유료 회원분께서 시험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얼핏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어려웠다 그죠? 24회 시험. 네, 어려웠다 말씀드렸는데 좀 처음 본 문제들, 제가 보기에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아마 시험 본 분들은 체감상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분이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당일에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온 것 같다. 기본서를 샅샅이 보지 않고는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기본서를 자,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기본서를 샅샅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이제 가면 물론 좋습니다. 기본서, 물론 제가 기본서 공부를 하지 말자 아닙니다. 기본서의 메인스트림을 파악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핵심종합반에서,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기본서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기본서의 메인스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이제 구석구석 나오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샅샅이 공부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한계,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자, 밑에 80에서 85%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70% 이상을 득점하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 난이도가 중하라 그랬죠. 기본서 전 범위를 커버하고 우리 인강에서 제공하는 이 문제풀을 풀어보고 이해를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풀은 일단 없다고 보고 여기서 70% 이상 내가 점수를 맞겠다. 여기서 바로 합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 학습. 네, 반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인강에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자, 왜 중요하냐면요. 반복은 우리 기억을, 그죠?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자, 그거 외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복을 하면 처음에 강의에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립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3번 들으면 또 새로 들려요. 이 들리는 게 많을수록 내가 실력이 팍팍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동일한 과목을 10번 강의해도 내가 퍼펙트하게 안다라고 생각해도 11번째 하면은 또 새롭게 보이는 그 기본서 옆에 있는 한 줄, 이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 반복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에서 85 정도 되는 풀에서 70% 이상을 득점하겠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면은 자, 이 부분도 일정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난도 응용은요, 이 수준은 여기를 확실히 커버하면은 저절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 문제 예행식이고 하니까 너무 꼬아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이 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 효과가 나오는 거는 예, 이거는 뭐 그야말로 우리 토마토 패스가 예, 제가 엄청나게 드리는 노력 예, 이 부분에 의해서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마인드로 대비를 하시면 이 부분도 일정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종합반 강의가 핵심종합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 주제로 나누는데요. 자,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확실한 좌표를 제공한다. 확실한 좌표. 자,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등대가 보이는 항해. 등대가 보이는 항해. 그리고 하나는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그 속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야, 이거 이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등대가 보이는 항해, 그죠? 그런 확실한 좌표 역할을 기출보고 문제, 제가 제공하는 기출보고 문제가 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출보고 문제, 제가 제공하는 이 기출보고 문제, 그리고 여기다가 기본서 문제를 추가합니다. 기본서 문제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본서의 메인스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죠. 기본서 조사가 이제 아쉬운 거는요, 19년도 기본서 개정이 되면서 좀 간소화가 됐습니다. 간소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좀 줄었는데 그 페이지 줄면서 문항수가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 챕터가 끝나고 나오는 그 문항이 좀 아쉬운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 예전에 그 없어진 것 중에서도 좀 필요하면 이제 기본서로 다 소개를 합니다. 이 인강에서.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문제를 다 이해하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이게 잘 안 되면 모르는 부분은 강의로 또 다시 찾아보고 문제집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 종합반 강의는요, 다른 강의와 좀 다릅니다. 포맷이. 자, 이론과 문제가 융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트마다 기본서 이론 강의, 기본서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융합해서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론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제가 이론을 잘 설명해서 이해된다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엄청 헷갈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시각을 알 수 있고 여러 시각,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시각을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갖추어집니다. 그런 다양한 시각 속에서 이제 주제를 이해를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알 수 있거든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만 그야말로 진정하게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런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통합투표에서 그 런칭하는 강의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보험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업계의 국가공인시험인데요. 요거는 이제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융합식 강의를 런칭을 하고 뭐 지금 압도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심사위 시험은요, 시험장에 가면은 90% 분이 제 교재를 본다고 해요. 자, 그럴 정도로 검증이 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문사 강의도 제가 이제 이 핵심 종합반을 통합투표에서 런칭한 이후로 두 번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19년 6월 시험, 그리고 19년 11월 시험. 네. 예정대로라면 이제 20년 2월 시험이 치러져야 되는데 코로나 19의 문제로 요거 유보가 됐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두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합격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고 또 후기를 보면은 만족도가 많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저도 기쁜 것이고요. 더욱더 계속 피드백해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식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간단하게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푸콜 페리티입니다. 푸콜 페리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콜 페리티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론을 먼저 학습을 하고 필요한 이론을 계속 학습을 하죠. 자, 증명하고 또 푸콜 페리티의 변형, 동등성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이 주제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 문제는 제가 가급적 빠지지 않고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실제 시험에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 문제와 실제 시험의 그 근접도는 매우 가깝다. 왜냐하면 중요하게 본 거니까 시험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 그 문제 기출 풀에 있으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채권 매수 이것도 한 2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별도로 제가 출제해서 이제 응용 문제 별도로 하나 예제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좀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 같은 문제 수가 더 많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론과 문제를 융합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81강이에요. 작년 강의는. 뭐 이번에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겠는데 좀 이게 좀 볼륨이 크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이 완강하기가 좀 완강하시면 정말 효과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실전 마무리 특강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실전 마무리 특강을 별도로 런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네, 실전 마무리는 21강인데요. OT 빼면 20강인데 이제 그 전체 과목이 17개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19개인데 네, 이제 20개로 제가 마무리했는데 한 강마다 좀 러닝 타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0%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임박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대한 여기도 뭐 기출 풀은 제가 다 공개를 하니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융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것은 아주 효과를 많이 주고 있다. 이 부분을 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요. 그 지난 시험에 24회 시험에서 94점 아주 뭐 공부 잘하신 분이죠. 이런 분은 뭐 사실 강사가 수강생분을 잘 만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 공부 열심히 했죠. 요거는 이제 문제집 앞에 있는 워밍업이라고 핵심을 이제 가로 넣기 OX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힘들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 풀어보시면 좋고요. 자, 이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런 포맷으로 은행 FP도 강의를 하시면 좋은 반응 및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제가 진행한 이 그 융합식 강의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네, 밑에 보시면 그 뭐 다른 강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요.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 책에도 없는 실전 기출 문제를 실전 기출 문제 도움이 됐다. 요거는 이제 이제 강의 교환을 말합니다. 강의 교환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판은 문제집과 시대고시 문제집과 봉투 모의고사 패스코드 따로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르게 출판이 되는데 강의 교환은 다 제가 중요한 거 다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고시 문제집이 없는 것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꼭 필요한 이론 설명과 관련된 실전 문제 풀이가 겸비되어, 그죠? 겸비되어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다. 네, 이제 충분히, 그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보시면, 핵심 종합반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해 주셔서 정리까지 한 번에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기본서 강의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충분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핵심 종합반이 81강이었는데 기본서의 메인스트림은 충분히 제가 메인스트림은 다 보완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뭐 최대한 제가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별도로 자기만의 노트가 있죠.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융합식 강의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되지만 제가 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합리적이라면 세상의 모든 분들이 제 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합리적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 풀도 제가 매 시험 투입해서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제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외람되지만 제가 제 자랑도 좀 드린 겁니다.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죠. OT이지만 제가 좀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이 좀 길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자, 커리큘럼을 보시면 그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제 100문항에서 70, 뭐 다 아시겠고. 자, 문제는 어때요? 이 범위가
기본서 페이지로만 볼 때도 이게 제일 많은 시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분량이 많다는 걸 넘어서 세부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게 세부 과목이 이제 요 표면적으로 17개인데 그 투자 분석 안에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3개 있거든요. 19개입니다. 그러니까 19개의 과목을, 세부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서의 전 범위를 커버한다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굉장한 인내를 하셔야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좀 최대한 여러분께 지원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쨌든 기본서 전 범위를 커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투자 시험이 다른 자문일에 비해서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세제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이 2개는 그야말로 전략 과목이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해 보면은 그 질문을 받아보면요. 제일 많은 질문은 여기서 옵니다. 파생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오고, 그 다음은 세제예요. 의외로 세제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제와 리스크 관리는요,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분량이 작은데 문항수는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협회 이런 거는 문항, 범위는 많은데 3문항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힘들죠, 공부하기가.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기본서 범위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문항수는 많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사지선다 4개잖아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만 들어있어도 일단 소위 말해서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알게 되면은 득점률이 무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는 거를 한 개라도 늘리는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두 과목은 처음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물론 이제 나머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략 과목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 전문의 여러분이 투문사 시험을 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투문사 시험을 발판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제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빨리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실 때는 제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목표 무조건 완수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 자, 이렇게 멋있게 합격을 하시고, 자, 투문사 시험은요, 커리큘럼상 AFPK 많이 겹칩니다. 자, A는 어때요? A 자체 의미는 크지 않죠? C를 따기 위해서. 자, CFP가 일단 이 금융 PB업계 이쪽에서는 최고 자격이니까 많이 인정해 주잖아요. 일단 투문사 1차 과제, 2차는 CFP 정도 도전하는 그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셔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조금 더 에너지를 투입해서 열심히 하시면 합격을 넘어서 튼튼한 발판이 돼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OT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OT도 좀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 강의에서 완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왕 하시는 걸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에너지를 투입하면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이루어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O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